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매거진쇼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한눈에 보는 오늘의 세 가지 한 이슈로 바로 시작합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4명의 북한인이 강원도 속초 인근 해상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해경과의 공조로 해상에서 목선을 타고 온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고 현재 속초항으로 입항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탱크와 보병 부대를 동원해 기습 작전을 벌였습니다. 하마스는 80대 고령의 인질 2명을 추가 석방했는데 연료 지원을 받기 위한 노림수로 풀이됩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성균 씨가 형사 입건되면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습니다. 이 씨는 올해 초부터 서울 강남 유흥업소 20대 여실장 자택에서 여러 차례 대마초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이성균 씨 마약 투약 의혹을 다루는 오후 궁금으로 프레스룸 라이브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함께 시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궁금한 뉴스, 화제가 되는 뉴스 오후 궁금, 오늘도 배우 이성균 씨 마약 투약 의혹 시작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 전에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4명의 북한인이 현재 동해해상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이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장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에 북한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인원 4명이 강원도 속초 지역을 통해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7시 10분께 속초시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민이 이상한 배가 있다고 신고를 했고 이들이 타고 온 배는 확실히 우리나라 배와는 구조가 다른 목선이었다고 합니다. 해경이 출동해서 해상에서 선원 4명의 신병을 확보했고 군 당국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브리핑이 진행 중인데요. 들어오는 대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저희가 장갈 기자와 함께 들어온 대로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궁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궁금 볼까요?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배우 이성균 씨인데 정식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형사 입건이 됐고요.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강남의 한 유흥업소 실장 A 씨의 자택을 오가면서 여러 차례 대마 등을 투약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대상 8명 중에서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3명인데요. 이성균 씨와 자택을 투약 장소로 제공한 A 씨, 그리고 또 다른 유흥업소 여성, 이렇게 3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진희 변호사님,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는 거예요. 이제 경찰이 구체적인 단서를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처음에 수사가 시작이 될 때 처음에 이제 내사 단계에는 원래 참고인 신분으로만 일단은 소환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혐의가 특정이 되지 않고 뭔가 혐의를 뒷받침할 어떤 증거라던가 증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하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수사의 단초가 되는 것들 그리고 또 혐의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을 수집한 다음에 피의자로 비로소 전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성균 씨가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혐의를 경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사 단계에서도 경찰서에 한번 왔다 갔다고 한번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다시 한 번만 말씀. 네. 내사 단계에서도 네. 경찰서에 이성균 그쵸. 씨가 한번 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또 이제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입증은 가능하기 때문에 꼭 뭐 경찰서에 왔다 갔다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장가희 기자, 이성균 씨의 마약 수사가요. 9월 중순에 한 제보로 이뤄졌다고 하는 소식들이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중순에 이 유흥업소 종사자 20대 이 A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성균 씨 수사의 시발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 씨가 이 VIP 손님들과 마약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이 이 A 씨를 압수수색했고요. 또 A 씨 입에서 이성균 씨 이름이 거론이 됐다고 합니다. 네. 경찰은 다수의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이성균 씨를 피의자로 전환을 했고 또 이성균 씨 조만간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에 이성균 씨가 마약과 관련해서 이 A 씨로부터 협박을 당해 수억 원을 뜯겼다면서 A 씨 등 2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A 씨는 올해 이성균 씨와 10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선균 씨 피해 금액이 3억 5천만 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 협박의 이유가요, 이 수사 입막음용인지 아니면 뭐 단순 갈취용인지 뭐 여기서 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대개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다고 보세요? 네, 일단은 이제 사실관계를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갈취 목적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이제 협박죄만 성립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협박을 해서 뭔가 금전을 갈취할 목적까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갈취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고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협박죄를 넘어서서 이제 공갈죄까지 성립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대체로는 이렇게 수사가 진행이 되면 보통 이제 뭐 수사를 이제 뭐 안 진행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금전을 갈취하는 경우가 현실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사건을 하다 보면. 많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갈취 목적까지 있을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한 다음에 좀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경찰이 이제 이선준 씨를 소환 조사를 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네. 될 진행 과정이 되겠고요. 근데 모발이나 이제 간이 시약 검사를 하게 될 텐데 네. 뭐 결과가 뭐 얼마나 걸리나요? 뭐 오래 걸리지는 않죠? 그렇게 이제 많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다만 모발 검사라던가 아니면 간이시약 검사 걸리는 시간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일단 이제 모발 검사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모발을 채취해서 이걸 이제 또 국가수로 보내야 되는데 네. 이 모발 검사가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달은 기본적으로 한 조금 달.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이제 모발 검사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좀 장기간 동안 어떤 약물을 투약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이제 긴 기간을 어떻게 보면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검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만 간이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결과가. 그렇지만 그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한 마약만 이제 나오거나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약물을 장기간 어떤 것을 투약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 시간을 가지고 모발 검사를 하는 게 정확합니다. 한 달 정도 이제 계속 좀 이 사건이 좀 끌고 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장가희 기자, 그리고 이선균 씨가 그간 유흥업소에 자주 방문했었다는 얘기가 증언이 나왔어요. 네, 어제 한 보도에 따르면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장소로 지목된 이 유흥업소를 자주 방문했었다라는 유흥업소 관계자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업소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다. 은밀하게 오는 VIP들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알 수가 없다라면서 어쩌면 더 큰 게 터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이번 마약 투약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총 8명이잖아요. 그중에 이제 5명이 아직 입건이 안 된 상태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 이선균 씨와 함께 내사 대상이던 이 8명 중에서 3명이 입건됐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 나머지 5명 여전히 내사 중인데요. 여기에 이 30대 방송인 출신 작곡가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내사자 중에서는 이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 그리고 가수 지망생 한서희 씨 등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이들도 포함됐다 이렇게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선균 씨 측 변호인은 이 씨가 황하나, 한서희 씨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달 정도 더 갈 수 있고 뭐 계속해서 뭔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 중국 칭다오 맥주 공장 방류 영상에 나온 직원이 결국 체포됐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칭다오 맥주 공장 원료의 소변을 본 방류자, 영상 촬영자 그리고 함께 21일에 중국 공안에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대체 이 방류한 사람 누구고 이거 찍은 사람은 누구야? 라고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이 칭다오 측에 따르면 모두 칭다오 맥주 직원은 아니고 외주업체 하역 노동자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무슨 목적으로 왜 찍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칭다오 측에서는 이 방류 추정 장소가 공장 내에 원료 보관소가 아니다. 이거 운송 차량이다라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맥주 원료인 메가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탱크로 직접 보내지기 때문에 이 쌓인 메가 위에다가 저렇게 차 위에서 소변을 보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칭다오 측에서 해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차량에다가 방류를 한 거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저기 보면 영상 보면은 메가에다가 소변을 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건 문제가 안 되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요. 변호사님, 도대체 이거 왜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동기가 나왔나요?
일단 저도 영상 보면서 도대체 왜 이랬는지 좀 의문인 그런 좀 의문점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요. 일단 구체적인 동기는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현재 경찰에서는 지금 이 피해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좀 의문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이 사건을 두고 바로 칭따오 맥주 게이트다라고 이제 부르면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저 장소가 화장실하고도 그렇게 멀지 않은 가까운 장소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요? 장소도 또 그래서 문제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카메라가 이제 직접적으로 가까이서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고의로 이것을 촬영해서 퍼뜨린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또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화장실 가까우면 화장실에서 일을 봐야지 왜 저기서 했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의문스럽죠.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중국 공안이 이례적으로 즉각적인 대응을 했는데 소비자의 반응은 싸늘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앵커님도 그렇겠지만 칭따오는 양꼬치 먹을 때 또 마라탕 먹을 때 빠질 수 없는 그렇죠. 맥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가 된 맥주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맥주와는 다른 공장에서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깨름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이 식당에서는 국내 맥주가 오히려 잘 팔린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 소비자 반응은 바로 또 시장 반응으로 이어지겠죠. 주가가 얼마나 또 변동했느냐 봤더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칭따오 시총 우리 돈 1조 원 넘게 빠졌고요. 지금도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3% 넘게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2년 전에 이 알몸 김치 소동을 사실 이번 건이 떠오르게 하는데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본사에다가 뭐라고 할까요? 이 손해배상 청구라고 할까요? 이런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알몸김치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뭐 김치라던가 아니면 이 맥주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냥 납품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식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당연히 계약상 위생적인 것들을 납품하는 것까지가 이제 의무입니다. 그냥 아무 맥주만 납품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위생 기준을 갖춰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위생 기준에서 떨어지는 어떤 맥주나 김치나 이런 것들을 납품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불완전 이행이기 때문에 그것도 채무 불이행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맥주 스캔들 점점 커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성관계를 거절한 여성을 폭행하고 돈까지 뜯어낸 남성 얘기인데 이 남성의 정체가 아주 새롭더라고요. 네, 충격적입니다. 승려였습니다. 네. 이 승려는 지난해 2월 충북 음성군 한 주택에서 이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A 승려는 피해 여성에게 이 성관계를 요구를 했으나 거절을 당하자 이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 스님이 성관계 요구의 폭행까지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충격적인 것들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신을 무시한다라는 이유로 이 피해자를 찜질기 그리고 또 주먹으로 폭행을 해서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범행 직후에는 자신하고 화해를 하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할 거다라고 이제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또 있습니다. 뭔가요? 그래서 뭐냐면 절 보증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본인이 골동품 판매 사업을 통해서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해서 변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결국에는 현금 900만 원을 뜯어낸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장갈 기자, 스님 맞나요? 이거 왜 그랬다는 거예요? 네, 이 재판 과정에서 이 승려는 골동품 사업이 부진해서 이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만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특수 상해권에 대해선 이 찜질기를 집어서 바닥에 던지기만 했지 이걸 폭행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변호사님, 이 스님입니다.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건데 법적으로 그렇고 스님이 이런 걸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안 되나요? 일단은 뭐 스님이 이런 문제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이제 충격적일 수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법적 처벌이 특별히 달라지는 거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어떤 사람하고 당연히 이제 동일하게 취급을 받겠지만 도덕적으로 충격은 굉장히 큽니다.
자, 재판부는 그 결과는 좀 어떻게 판결이 나왔나요? 네, 지금 이 경우에 뭐 혐의가 굉장히 여러 개가 성립을 하는 걸로 일단은 보이는데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을 무시한다고 이제 찜질기로 이제 폭행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그 어떤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한 거기 때문에 특수상해죄가 일단 성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화해하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이건 이제 협박죄에 해당하고 또 그다음에 보증금 빌려주면 뭐 판매 사업을 통해서 원금하고 이자 주겠다. 이거는 결국에 이제 사기죄에 해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특수상해 그리고 사기 또 이제 협박죄로 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뭐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뭐 보통 수준으로 일단은 선고가 된 걸로 이제 보이는데 재판부에서는 스님이 이렇게 피해자 상대로 했다는 것이 굉장히 재질이 안 좋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양형 요소에 이제 참작이 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스님이 동종전과를 비롯해서 매우 많은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사건 외에도 이제 또 전과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또 그 외에도 이제 결국에는 피해자한테 용서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점들 고려해서 실형 1년 6개월이 선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예. 뭐 세상은 넓고 사건은 많다. 오늘 다시 또 생각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픽의 김유진입니다. 먼저 첫 번째 픽입니다. 땅콩 검객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가 재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혼한 지 2달여 만인데다 상대가 15살 연하의 재벌 3세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올해 초 펜싱 수업을 통해 인연을 맺었고 현재 재혼을 준비하며 남 씨의 딸까지 셋이 함께 서울 송파구 소재 초고층 고급 주택에 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예비 신랑인 사업가 전청조 씨는 과거 글로벌 IT 기업 임원 출신으로 남현희 씨와의 첫 만남 당시 경호원을 대동하고 나타나 그녀를 놀라게 했다는데요. 또 지금은 밝힐 수 없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더 있다고 전해져 한동안 대중의 관심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걸 훔쳐가나 싶었는데 발견된 장소는 더 황당합니다. 지난 12일 사라진 제주 서귀포 도로의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가 한 귤밭에서 발견됐는데요. 카메라와 보조 배터리, 삼각대 등 총 2,950만 원 상당의 물품이 귤밭 땅속에서 나왔습니다. 범인은 50대 택시기사, 이곳은 여동생의 과수원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기사가 단속 카메라 설치 장소에서 과속 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 남성을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유전적으로 사람과 가장 유사한 동물로 알려진 침팬지. 그런데 유전자만 비슷한 게 아니라 엄마 마음은 다 똑같나 봅니다. 어미 침팬지가 헤어져 있던 새끼와 재회하는 모습인데요. 담요 더미에 덮여있던 새끼를 꼭 끌어안는 어미를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알고 보니 둘은 분만 직후 각자의 치료를 위해 떨어져 있어야 했다는데요. 아이들에 대한 유기 학대 등 보기 힘든 뉴스들이 판을 치는 요즘. 동물만도 못한 사람이 돼선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네요. 지금까지 라이브 픽이었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스테이션에는요. 극단으로 치닫는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 그리고 중동 상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중동 전문 기자인 튀르키예 출신 알파고 신하씨 기자님. 네. 한국 기하셨죠? 네. 한국인이시죠? 예. 네. 먼저 불편할 수 있는 전쟁 얘기인데 흔쾌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지에 뭐 아는 분들, 지인분들도 좀 계시죠? 이제 제가 튀르키예에서 왔다고 해서 무슬림이니까 제 지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으로 사람들을 다 착각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팔레스타인 사람 한 명도 없고 아, 오히려 그래요? 저는 유대교 이스라엘 쪽 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또 튀르키예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셨던 유대인 할아버지 지인 한 명이 있어요. 어쩌다가 알게 됐던.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연락을 했죠. 뭐 어떤 상황이냐.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사이렌이 들리고 아, 매일이요? 네, 사람들이 좀 약간 너무 이제 좀 약간 걱정이고 그리고 또 이 뭐죠 하마스 대원들이 맨 처음에 그 작전을 했을 때 다 이마에다가 카메라를 넣고 다 그걸 녹화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 영상들이 지금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약간 공포심도 없지 않아 있고. 하마스가 그런 식으로 좀 공포 조장하는 것도 네. 있나 봅니다. 네. 어쨌든 고향 튀르키예에서 좀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뭐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이제 같아요. 하마스의 수뇌부의 일부가 튀르키예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분들의 본거지 중에 하나는 튀르키예거든요. 예. 그래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문제에 있어서는 튀르키예는 빼놓을 수 없는 나라예요, 현재로서. 그렇군요. 자, 백성원 연구원님, 간밤에 네. 들어온 소식부터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네네. 간밤에 가자 지구에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해서 네, 첫 맞습니다. 하마스하고 첫 교전이 일어났거든요. 뭐 이 상황 때문에 이제 전면적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이제 뭐 예견된 상황이죠. 이미 여러 가지 했던 인도적 조치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원했던 국제법을 준수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름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팔레스타인 그 무고한 시민들은 챙겼다라는 그거를 보여줬던 거기 때문에 어찌 됐건 지상전 투입은 뭐 예견된 일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마스를 축출하겠다라고 이스라엘은 군사 목표를 말했기 때문에 하마스를 축출하기 위해서는 그냥 공중 공격으로만 될 수는 없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갈 거다. 네. 또 간밤에 이제 하마스가 미국인 모녀 석방한 데 이어서 고령의 인질 2명, 네. 70대, 80대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석방을 했는데 이제 하마스가 이제 부족한 연료를 받아내기 위한 뭐 노림수다, 네. 포석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뭐 누리투 쿠퍼하고 뭐 그다음에 누리투 쿠퍼, 그다음에 요체베드 리프셰츠라고 하는 79세, 85세 그 여성들을 석방을 했는데요. 네. 두 가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하나는 우리가 인질 협상 의지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인도적인 조치를 한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지금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카타르하고 이집트가 협상을 해서 50명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인질들을 풀어줘라. 그러면 지금 가자 남부 라파 지역에 가는 구호품이 음식, 물, 그다음에 의약품만 들어가는데 연료까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당국은 연료는 줄 수 없다. 하마스 인정을 쪽에서 못한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연료는 그 전쟁에 유용될 수 있는 네. 군수물자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인 거죠. 뭐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이거 준이 많이 이어갈 것 맞습니다. 같고 일단은 두 분 오늘 모신 건요. 이제 중동의 화약고로 이제 가자지구 뭐 이게 불리고 있는데 그걸 한번 짚어보려고 한번 불렀습니다. 뭐 70년 이상 분쟁이 좀 끊이지 않는 곳인데 백성원 연구원님 일단 근본적으로 이들이 대체 싸우는 이유가 뭔지부터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팔레스타인 민족, 이스라엘 민족 두 민족이 자신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한 땅에 두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싸우는 일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두 국가의 건국설화가 첨예하게 대립해요. 왜냐하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거를 대희년의 날, 그랜드 주블리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땅에 드디어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국가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대희년이라고 본다면 팔레스타인들은 이 사건을 나크바, 왜냐하면 대참사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서사가 양립할 수가 없는 거죠. 한 사람은 한 국가는 이게 대희년, 되게 기쁜 날이지만 한 국가 민족에게는 이게 국가 참사의 날. 그래서 이 두 그 서사가 원래 국제사회에서는 두 개의 국가론으로 해법론으로 해서 두 국가를 만들어서 공존하게 하자 했는데 계속 그 화합이 안 되고 충돌하고 있는 국면이 지금의 그 분쟁이 계속 이어지는 거라 봅니다. 한쪽이 뭐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알파 기자님, 네. 이스라엘이 싸우는 대상이 이제 팔레스타인이 아니다 하마스라는 네. 단체잖아요. 이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 하마스가 왜 가자 지구에서 정권을 잡았고 거기를 그렇게 활동하게 됐냐면요. 원래 하마스가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그 소안 지구에 있었던 파타당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을 어느 정도 대변할 만한 공건파. 세력인데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동안 협상 대상자로도 삼았던 단체인데 이제 그 단체가 워낙 좀 약간 부패가 심했고 부패가 심했어요. 네, 그리고 산유국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해주고 우리 팔레스타인 형제들한테 이걸 복지를 나누라고 하는데 중간에 그 사람들 많이 빼먹고 그리고 하마스가 맨 처음에는 너무나 매운맛으로 출범했고 우리는 이스라엘이란 상대 안 할 거다. 우리는 모든 이 전체 필리스틴 당에서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만들 거다라고 했었지만 하마스 급진적이다. 예, 근데 이제 2000년대가 지나가면서 하마스도 어느 정도 좀 약간 눈치를 보면서 말투를 좀 약간 순화시켰어요. 67년 국경도 괜찮다. 그래서 그런 말투를 순화시키는 것도 있고 파타당도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부패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하마스의 본거지는 가자 지구에 있어요. 왜냐하면 가자 지구는 이집트에 붙어 있는데 네. 하마스의 그 사상은 이집트에 있었던 무슬림 형제단, 이흐완이 무슬림인이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지역적으로도 좀 약간 맞아떨어진 거가 있어가지고 2005년 선거 때는 간신히 이제 하마스는 이제 좀 약간 당선됐거든요. 집권당이 돼버린. 예. 근데 그건 2005년이고 2005년하고 지금까지는 거의 20년 가까이 지나갔고 그 사이에는 선거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하마스에 대한 찍소리를 하면 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마스를 가지고 팔레스타인으로 넘어가서 가자 지구도 대변할 수 없다고 하면 좀 약간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은 하마스가 소수 세력인데 좀 전면전에 나서서 좀 국민들도 당황스럽다 네. 이렇게 근데 볼 수 이제 자기 있겠네요. 대원들을 너무나 철저히 키웠기 때문에 3만 명 정도 대원이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군사력으로 봤을 때 그렇게 무시할 만한 조금 세력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란 쪽 지원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네. 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군사력 차이가 비교가 안 되는데 이제 대체 하마스가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압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어떻게 보면 일으켰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건데 왜 그런 걸까요? 이제 하마스한테는 칠 게 없어요. 뭘 이들라고 잃을 이렇게 게 없다. 하냐고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칠 거 없어요. 왜냐면 그대로 남으면 그냥 하나의 좀 약간 수용소 안에서 살았다가 죽을 건데 그리고 이미 그분들의 친척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묻지 마라 죽은 사람들도 있고 공습으로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죽은 사람들도 있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는 잃을 거 없고 오히려 더 크게 땡깡을 부르면서 이스라엘한테는 파타 소환 지구에 있는 파타 당루란 하지 말고 우리랑 상대를 우리랑 얘기해 라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큰 이득이에요. 뭐 무슨 나라를 공격할 필요도 없고 일단은 외교적으로는 상대가 되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이득이에요. 일단 문제를 일으켜서 어떤 걸 이득을 취하겠다 뭐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백성원 연구원님 이제 이 말씀 듣고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제가 과거에 이걸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하마스 입장에서는 합리적 선택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어차피 그 협상 파트너가 아니라서 말라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싸울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히 그 다음에 그 하마스를 찍어준 국민들도 팔레스타인 국민들도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엔 잘 싸워주던 애들이 왜 기득권이 너도 똑같이 그 아바스 정부처럼 되고 나니까 잘 못하느냐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도 민의를 잃고 정권을 잃게 되는 상황.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말에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라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이 어차피 이렇게 해도 죽나 저렇게 해도 죽나 하면 자기네들이 이걸 국제 분쟁화해서 대화의 파트너로서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이걸 중재를 받아보자 하고 이렇게 가는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최근에 또 이제 병원 폭발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하마스 측이 했네, 이스라엘이 했네, 뭐 서로 진실 공방을 벌였는데 일단 아랍권은 이스라엘 해명을 믿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아랍권 쪽에서는 반 이스라엘 정서가 커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뭐 항상 이 문제가 터질 때마다 2014년에도 한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에 붙은 적이 있었는데 그거 일어날 때마다 이제 이번 병원 사태는 그렇다고 쳐도 지금 누가 했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상황에서 2014년 때는 국제 기구들도 인정했던 그리고 이스라엘도 막판에 인정했던 이스라엘의 이제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초등학교 폭파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아이들이 또 죽었고 그런 일들이 너무 누적됐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이스라엘 진짜 안 하고 하마스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안 믿게 되는 그런 그림이 된 거예요. 하마스한테 이제 어쨌든 아랍인이니까 어떤 일을 벌이더라도 이스라엘이 한 거다라고 그것도 이제 예전에 이스라엘이 너무 많이 병원하고 학교를 폭파한 적이 있고 막판에 본인들도 인정도 했고 그런 일들이 과거에 많이 누적됐기 때문에 이번 병원 사태를 사람들이 안 믿어요. 뭘 해도 이제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을 했다고 이제 이용하는 그런 것도 있고 결집을 위해서 아랍권에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백수원 연구원님, 서방 국가 언론들은 이 사안을 받아들인 색깔이 완전 좀 다르잖아요. 저희가 좀 보는 시각도 비슷한데 뭐 이렇게 여론이 좀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증거들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 알히 그 아랍 병원을 타격을 돼서 지금 피해자가 500명이다, 100명에서 300명이 죽었다 이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제이덴 벙커버스터 미사일로 갔으면
폭발이 이렇게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팔레스타인의 측에서 하마스 쪽에서는 오발탄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측 얘기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팔레스타인에서 여기서 아마 그 지역에 있는 무덤 지역에서 쏴서 이렇게 갔을 거다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그걸 다 공개를 했는데 네. BBC나 알자지라에서 한 건 그 지역에 무덤이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예. 그 증거가 맞지도 않고 또 이게 있습니다. 그 제이뎀 그 미사일이 만약에 팔레스타인 그 오발로 이게 죽었으면 100명에서 300명 그리고 500명의 살상자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BBC나 알자지라는 공중 확산탄이 터졌을 확률이 많다. 이스라엘 쪽에 그게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파고 씨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전쟁이 개전하고 2주 동안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은 병원이나 민간 시설 공격 안 한다 그랬는데 유엔에서 이렇게 집계한 걸로는 51차례 그 학교나 민간 시설에 그 폭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양측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어떤 언론전으로 그다음에 여론전으로 그다음에 이제 프로파간다 전쟁으로 흐르고 있는 그 측면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반 이스라엘 정서가 중동에 좀 확산하고 있는데 중동에 계신 지인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런 거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 이제 보니까? 이란에 있는 지인들하고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랑 어느 정도 관계를 완화시켰던 이집트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한쪽은 수니파 한쪽은 시아파인데도 양쪽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반 이스라엘 정서가 확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그 폭발로 죽었던 아이들의 영상들을 여기저기 지금 터뜨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마스가 그 작전을 하면서 죽은 이스라엘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최근에 와서 죽고 이제 팔레스타인 아이들만 생각하고 와 이스라엘이 국가인데 왜 국가답지 하지 않느냐 그래 뭐 이스라엘이 예전에 나치한테 당했던 민족 학살을 지금 거기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하고 있다는 그 손전 이제 어느 정도 좀 약간 영상들도 그렇게 뒷받침되니까 확산되다 보니까 반 이스라엘 정서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으로 다른 아랍 국가들이랑 하려고 했었던 그 아브라함 협정, 아랍 국가들이랑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그 외교 정책이 지금 백지화가 된 상황이에요. 안타깝게도. 어쨌든 근데 이 사태의 촉발은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 쪽에 넘어와서 네. 뭐 민간인들 이스라엘 민간인 학살한 거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거는 잊혀졌다고 보는 건가 봐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의 기억은 숫자에다가 휘말리가 있고 시간에다가 휘말리가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물론 사람들이 하마스를 규탄했던 뉴스도 많이 냈어요. 네. 그 사우디 같은 나라에서도 하마스를 비판했던 글들이 많이 나왔고 근데 2주가 지나갔잖아요. 그 2주 사이에는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안 죽고 이제 팔레스타인 무고한 아이들만 죽으니까 다시 한번 여론이 이쪽으로 넘어갔죠. 네, 어쨌든 뭐 빨리 중단이 되고 종식이 돼야 될 텐데 또 이 갈등의 근본적인 갈등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좀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뭐 알파 기자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마스를 꼬셔가지고 친이란 노선에서 빼는 거는 방법일 것 네, 같아요. 설득을 해서요. 왜냐하면 하마스도 완전히 이란의 사주를 받을 만한 단체가 아니고 예전에 배신 때린 적도 있어요. 원래 걔네들이 배신했다. 예. 시리아에 있었고 시리아랑 같이 움직이다가 시리아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내전이 터졌잖아요. 12년, 13년 전에. 네. 그때 하마스는 잠깐 이 내전을 통해서 시리아에서 순위 정권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해서 시리아한테 배신 때렸거든요. 그래서 배신했다. 시리아 정권이 걔네들을 다 저출시켜서 나가라고 해서 튀르키예하고 카타르에 간 거고.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한번 이것도 하나의 카드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백선 연구원도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짧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 하마스를 축출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찌됐건 국제사회에서 얘기했던 두 개의 국가론 어떻게 하면 생존하려고 하는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전쟁에 늘어지는 것도 과도 정부를 누구를 세울 것인가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어떤 정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팔레스타인 그 국민들의 그 자기네들 그 약속했던 국가 건설이 만약에 진행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제2의 하마스, 제3의 하마스, 제4의 하마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국제사회가 합의한 두 개의 국가론이 어떻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거 외에는 해법이 없거든요. 뭐 긴장 상태에서 적정한 긴장 상태에서 공존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아니 93년에 이스라엘이 본인이 협정을 맺었던 병화 조약이 있거든요. 그걸 실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실행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디서도 접하기 힘든 말씀 잘 들었고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회 시위를 금지시키거나 해산시킬 수 있는 지자체장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집회 제한 구역에서 집회를 하려면 도로 점용 허가를 대구시에 받아야 돼요. 근데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는 집회는 허용해 줄 수가 없죠. 4월 22일 같은 장소에서 지구의 날 기념 대구시민 생명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에는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도 열렸어요. 퀴어 문화 축제만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퀴어 문화 축제만 안 되는 이유를 퀴어 문화 축제만 안 되는 이유가 아니고 퀴어 문화 축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퀴어 문화 축제는 인원도 소규모 인원이잖아요. 그냥 딴 곳에 가서 하라는 겁니다. 집회 제한은 지자체장의 판단 권한이 아닙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월권이고 위법행위이고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그거는 위원님 혼자 주장하시는 거죠. 법은 내가 더 알 겁니다. 네, 정치권 핫한 이슈를 모아모은 이슈집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두 분 그리고 MBN 장가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 앞서 영상으로 보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노래를 잘 못 부른 것 같은데 장가희 기자 브리핑해 주시죠. 네, 어제 국회 행안위에 대구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지난 6월에 열린 대구시 퀴어 축제를 두고 이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설전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퀴어 축제 때 대구시는 퀴어 축제 측이 도로 점용 허가도 안 받고 대중교통 전용지구 불법 점거했다고 이 무대를 철거하는 행정 대집행에 나섰고요. 경찰은 이거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라면서 이 대구시 공무원들을 밀어냈었거든요. 이때 좀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 3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해인 의원은 퀴어 축제를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시장에게 없는데 홍준표 시장이 퀴어 축제를 해산시키기 위해 행정 대집행을 단행한 거다 이렇게 짚었고요. 홍 시장도 반박을 계속했는데요. 결국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법은 내가 더 잘 알 겁니다라고 했고요. 용해인 의원은 목소리가 크다고 틀린 게 맞는 게 되는 건 아닙니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 법은 내가 더 잘 알아라고 했는데 장인찬 최고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이야 당연히 홍준표 시장이 더 잘 알겠죠. 네. 오랜 경력의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법 조문에 대한 해석은 각자 다르게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주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자치장이 본인의 관할 지역에서 집회나 여러 행사에 대해 이 정도 자율권도 못 가지는 게 맞나? 그래서 이걸 이 대구시 국감에서 따지는 게 적합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후에 우리가 경기도 국감도 다룰 텐데 그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 범위가 중앙정부 예산 들어간 것에 대해서만 해야 된다라고 막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따졌어요. 같은 논리면 저 집회해주고 말고는 중앙정부 예산 들어간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선필 대변인. 용해인 의원은 이제 목소리 크다고 틀린 게 맞는 게 되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제가 그 용해인 의원과 홍준표 시장의 그 질의 내용을 쭉 봤는데요. 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홍준표 시장이 조금 부족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경찰이 그 허가한 집회를 행정력으로 막았지 않습니까? 근데 행정 대집행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그 용산 대참사 이후로 그 행정 집행 그 지자체에서 많이 하지 않는 대집행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이 막았던 거는 어쨌든 그 시민의 불편 그리고 어떤 혐오감을 준다는 어떤 그런 내용에서였는데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점점 다양화되고 그런 목소리를 좀 담아내야 되는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요. 어제 국토위에서도 이제 경기도를 상대로 진행한 국감에서도 고성이 오갔는데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법인카드 가지고 명품 로션 사고 값비싼 탈모 샴푸 사고 제수용품 사는 게 정상적인 공직자 맞습니까? 국민 헬스에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질의를 하고 싶으시면 국회에 계시지 마시고 경기도 의회로 가셔서 질의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두 분이 질문하셨는데 도지사 법카 얘기만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정쟁 중단하고 민생하겠다는 여당의 태도입니까? 감사와 고발은 제가 취임하기 전인 7기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당사자도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었던 배멀한 사람이었다 하는 그 팩트만 알려진다면 뭐 그런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동연 경기지사에 쏟아진 이제 법카 의혹인데 민주당 의원들은요 이제 국감 범위를 벗어난 질의라면서 반발을 엄청나게 했는데 장희찬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감만 하면 법카 문제예요 이번에. 이게 그만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뼈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날선 반응 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경기도에서는 법카 문제가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방금 본 대구시에서는 역시나 그거 국정감사 내용 아닌데 막 질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야 간에 국정감사 범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우선이고요. 김동연 도지사도 참 난감한 처지다 보니까 말장난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법카 감사 대상자가 배모 씨다? 그런데 법카를 배모 씨가 써서 그 산 음식들 배모 씨가 먹은 건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 부부가 먹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법적 책임이 법카 유용을 통해서 이득을 본 사람에게까지 간다는 건 공무원 오래 했던 김동연 도지사도 모르지 않을 텐데 개딸들에게 시달리다 보니까 좀 겁을 먹은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게 국감 범위에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고를 떠나서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함부로 유용하고 횡령하는 문제, 그리고 공무원이나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다는 것은 정치인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요. 이 법카 논란 폭로했던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 씨가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조 씨 주장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강성필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그 조명현 씨가 공익 제보자이면서 더 깊이 들어가면 내부 고발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부에서 진술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신빙성이나 어떤 내용의 구체적인 사안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이재명 대표가 법카 유용을 한 것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알고도 묵인을 했느냐 아니면 묵인하지 않고 정말로 몰랐느냐라는 것이 관건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바깥일로 바쁜 가장이 밖에서 열심히 생활을 하다가 집에 밤늦게 들어와서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머리에 샴푸를 감는데 그 샴푸가 일본어로 써져 있다고 해서 이게 배우자에게 어디서 얼마 주고 샀냐를 묻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저는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지 지금 이전부터 왈가왈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아 이게 이재명 대표가 알았구나 알면서 모른 척을 했구나라는 오해를 우리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공익 제보자 조명현 씨를 공식 석상에 끌고 나오신 분이 장희찬 최고 아닙니까? 뭐 어떻게 보셨어요? 끌고 나왔다기보다는 이제 무대를 빌려드리는 건데요. 뭐 그걸 가지고 정치적 의도가 있느냐 헐뜯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던데 그럼 민주당이 국회 소통관 빌려줄 건 아니잖아요. 이제 최소한의 도움을 드린 거고 최소한 우리가 피해자 앞에서는 좀 겸허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증거 사진까지 있냐면 네. 이재명 대표 침실에 이불 세탁을 한 사진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속옷을 세탁해서 정리한 사진 등이 다 물적 증거로 확보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램프의 요정 진이가 있는 게 아닌 이상 내 방 침대의 이불이나 내 속옷을 누가 정리했는지를 당연히 궁금해하거나 아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금 횡령이나 법카 유용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공무하라고 뽑아놓은 7급 공무원을 그렇게 하인처럼 부린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니까요. 사법적 처리 이전에도 적어도 이러한 갑질 피해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변명하지 말고 좀 겸허한 모습으로 잘못을 인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대검찰청 국감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고급 리조트에서 초대를 받아서 접대를 받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수사를 했던 그룹, 그 그룹의 핵심 인물로부터 저렇게 대접을 받는 게 이게 적절한 관계인가? 이정섭 차장 업무 배제 안 하십니까? 김의겸 의원님은 굉장히 지금 큰 실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석 검사가 그 당사자 대기업 관계자의 사건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단정하셨잖아요.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한 사람이 아니라 이번 인사에 수원지검 2차장으로 옮겨간 사람입니다. 이 김의겸 의원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관련해서 내고 있는데 정리하자면요. 2차장 검사를 이제 배제한다고 했는데 이원석 총장은 처음 본 내용으로 업무를 배제할 수 없다. 뭐 국감장이 인사청문회 자리 아닌 거 아니냐라고 강조했는데 장희찬 최고 어떻게 드셨어요? 필요하다면 검사의 여러 의혹에 대해서 감찰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국감에서 이 대검 전체의 수사 방향이나 정책 집행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장도 아닌 차장 검사의 신상에 대해서 이토록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고요. 일단 사실관계가 몇 가지 틀렸어요. 이정섭 차장 검사가 저 문제의 인물이 근무하고 있는 그룹 수사를 담당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김의겸 의원은 그 그룹 수사를 담당했으면서 만났으니까 문제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뭐 대신 지불해 준 정황이 전혀 없다고 하고 스키장을 단독으로 대관해서 가족끼리 호화 스키를 했다고 했는데 이 역시 사실 무근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 그냥 어린 아이들이 스키 탈 나이가 안 되는 어린 자녀들이 스키장 근처에서 눈싸움하고 있는 게 전부예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재벌 회장이라도 사람들 보는 눈 무서워서 함부로 스키장 단독으로 못 빌립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 치더라도 너무 많은 가짜 뉴스가 또 섞여 있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이 또다시 헛스윙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이런 식의 공직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철저한 사실 확인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희찬 최고가 이제 2차장 검사 쪽 의견을 좀 대변을 해주셨는데 강성필 최고는 뭐 김 의원의 잇단 의혹이죠.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야당 의원으로서 어떤 국민적인 의혹이 있다면 밝혀내고 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의겸 의원이 최근에 있었던 뭐 의혹 제기가 있었을 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알고 있는 의혹을 침묵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먼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앞서 말씀하셨지만 스키장을 뭐 전세를 내서 뭐 접대를 받았다, 뭐 골프장 부킹, 뭐 동료 검사들에게 골프장 부킹에 대해서 혜택을 줬다는 것들, 그리고 관할 경찰서에 뭐 전화를 해서 본인 처남이라고 얘기를 하라든지, 아니면 뭐 위장 전입이라든지, 아니면 그 처남 골프장에 있는 뭐 직원의 전과에 대해서 신원 조회를 부탁했던 것들,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저는 이런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싶어요. 일단 이게 사실로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닙니다. 의혹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고, 이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란 말을 듣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 특히나 저는 그 직원의 전과 내역을 만약에 신원조회를 해줬다면 이건 큰 범죄다. 개인정보가 지금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야말로 직권남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검찰이 조사를 해서 진상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시시비 빨리 가려서 뭐 논란이면 논란, 아니면 정리할 건 정리하는. 우리 지금 만납니다. 장가희 기자. 김기현 대표가 지난 일요일에 이재명 대표에게 우리 대화 좀 하자, 민생 협치 회담하자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여야 만나되 대통령과 함께 여야정 3자 회동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정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요, 아직 이 대표와 민주당이 민생을 위해서 형식, 조건 없이 만나자는 이 김기현 대표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듯하다면서 이 여야정 3자 회동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강선필 대변인. 네. 국민의힘 제안에 뭐 회동 제안의 거부 의사를 일단은 밝혔는데 네. 뭐 만나자고 하는데 안 만나집니다. 네. 뭐가 해법일까요? 저는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좀 시간이 필요하다.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셔야 될 문제다라고 말한 그에 집중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대통령실 같았으면 단칼에 거절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지를 남겨뒀다는 것은 그래도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대통령실의 어떤 변화의 기조가 있는 건 아닐까 한번 기대를 해보는데, 실질적으로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뭐가 별로 없냐? 물론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을 증액하고 삭감을 하면서 어떤 민생에 대해서 어떤 간접적, 우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언론과 국회에서 그 목소리를 내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반면에 여당은, 정부는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행정력과 여러 예산권을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카드를 활용해서 민생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대표로서는 그 대통령과의 그런 만남을 되게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고요. 또 여당이면 사실 당 대표는 상징적이고 여당일 때는 원내대표가 정당과 그 정부와의 어떤 예산권이라든지 그 입법권을 두고 조율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기현 대표를 만나는 것보다는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어떤 민생의 얘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 야당의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장기전적으로는 그럼 왜 이재명 대표가 꼭 윤 대통령 같이 보길 원하는지 왜 일단 그럴까요? 나 그냥 야당 대표 아니고 대선 주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고요. 그러나 명백하게 야당 대표의 카운터 파트너는 여당 대표입니다. 그리고 두 분이 같은 층의 국회 사무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걸어서 5분이면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여야 대표가 먼저 만나서 민생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에게 대통령님 좀 같이 만나게 해달라라고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순서라는 게 있는데 여야 대표 회담도 성사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사기 딱 좋습니다. 이런저런 조건 달지 말고 두 분이 먼저 만나는 게 답답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기 좋은 장면일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포함된 여야정 회담 등등도 여야 대표 회담 이후에는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당 대표, 집권 여당의 대표에 대해서는 무시로 일관하면서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나는 급이 다르다, 대선 주자다라는 그 철진한 자존심에 기인한 것은 아닌가 싶어서요. 조건 없이 민생을 위해서 만나는 모습 보여주시라라는 호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회동에도 순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이 회동을 두고 하태경 의원은 윤 대통령과 여당이 민주당이 역제안을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홍준표 시장은요. 이재명, 김기현 대표 둘 다 헛된 망상을 갖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강성필 대변인은 뭐 이렇게 여권 내에서 엇갈리는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니 뭐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험지 출마를 하기로 해가지고 대신 많이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목소리를 또 내는 건데 이 목소리가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우리 장희찬 최고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생 살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당과 야당 대표가 먼저 만나고 추후에 또 여야 대표와 함께 대통령께서 만나시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민생이 너무 급박합니다. 지금 웬만한 그 일간지 일면을 보면 지금 경제가 너무 위험하다, 비상이 걸렸다라는 신호탄을 많이 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빨리 만나서 민생 살리기에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어제 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인 위원장 두고서의 정치 경험이 뭐 전무하니까 뭐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만 오히려 당 변화를 이끌어낼 시간 그리고 경험은 좀 부족하다. 뭐 당내 사정이 밝은 것도 아닌데 뭐 이러저러 우려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낡은 정치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보고요. 사실 지난 대선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두 분 다 영선이었죠. 영선. 국회 경험 없다는 게 더 이상 단점이 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정치인과 국회의원의 기득권, 특권을 내려놓으라라는 주문을 해주기를 저도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이고요. 당내 반발이 있더라도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메스를 든 의사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한국형 앰뷸런스 처음 개발하신 분이고요. 메스 정도가 아니라 한바탕 신나게 국민의힘을 개혁할 수 있는 칼춤을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혁신위원들 몇 면이 이제 모레까지 뭐 드러날 거다라고 하니까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내일 저희는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